오랜 망설임 끝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아, 그저 저 박자 이런 거 몰라 무시해요 그냥. 아, 목이 잠겼어. 그냥 어렸을 때 여건이 불러준 그 느낌으로 부를게요. 잘 자라, 잘 자라. 아, 정말 안 되겠다. 잘 자라, 잘 자라, 우리 용규다. 안 되겠어. 이 노래 부르면서 용균이하고 웃었는데 못하겠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들려줄 수 없는 엄마의 자장가. 내 자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지 정말 어떡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엄마는 세상에 묻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이 나고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시간은 지난해 겨울 춥고 어둡던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김용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 석자. 용균아, 엄마 왔다. 아이고, 내 새끼 여기다. 아휴. 2018년 12월 10일 아들은 24살의 나이에 세상에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 용균이가 어버이날 편지를 겉에다 써갖고 엄마 아빠한테 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편지를 이렇게 어버이날 편지 써준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중해서 그냥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부모에겐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아들을 찾아주었습니다. 용균이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게 고맙습니다. 배수는 잘 됐는지 모르겠네. 저번에 왔을 때도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비가 별로 안 와갖고. 모두에게 용균이는 깊은 상처이고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입니다. 이거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래갖고. 저 뜨거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애 아빠가 맨날 집에 갖고 와야 된다. 집에 갖고. 애를 그 뜨거운데 유리관 안에 넣어놨다고. 여기다 사진일 뿐이지만 작은 것 하나도 마음이 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나 또 해서 넣죠 뭐. 저것도 다 바르고 하니까 나중에 너무 바르면 그때 하나 또 새로 재새시는 이렇게 보세요.
아들은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참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그때 발견 안 했으면 더 늦었죠. 아마 제 그때 발견 안 했으면 아마 다 갈아져서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얼굴이. 끔찍한 기억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점검구가 이제 작게 보이니까 거기에 뭔 헝겊 같은 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이제 보니까 뭐 봉 같은 게 이렇게 봉 같은 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나무 토막 같은 게 보여. 그 이상하게 그게 왜 저기에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있지? 그러고 나서 아래쪽을 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이제 보였죠. 바로 앞에 있는 손 여기를 이제 저 맥박이 뛰나 안 뛰나 이제 먼저 잡았죠. 이제 한 번 뛰고 또 한 번 또 잡았어요. 근데 이제 싸늘하더라고. 위쪽으로 보니까 좀 이상해. 윗부분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한참 찾았지. 이제 그때 막 거의 공황 상태. 어머니 얼굴은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눈물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그때는 좀 반 미쳤었죠. 진짜. 근데 미쳐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찾아야 되니까 그 주변을 막 아주 계속 그냥 찾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아들은 화력발전소에서 일했습니다. 사고 당일 야간 근무를 하던 아들은 작업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숨진 지 5시간 만에 발견됐는데 점검 도중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애 시신 발견했을 때 어떤 상태였냐. 그러니까 그 회 전체가 쭉 달려있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 이렇게 달려있는데 머리는 앞쪽에 있었고 몸은 뒤쪽에서 컨베이어 벨트 뒤쪽에서 팔은 위로 올라가 있고 옆에 비껴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억울하고 분하고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아들. 그곳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챙겨온 아들의 유품입니다. 별거 없는 소박한 것들 뿐이지만 엄마에겐 아들의 채취가 깃든 귀한 보물입니다. 일할 때 들고 다니던 수첩인가요? 네. 저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현장의 일들을 여기다 적어놔갖고 숫자하고 뭐 이런 거 거기서 쓰이는 거. 매일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는 어두운 작업장에서 일해왔던 아들. 이거는 고장이 나갖고 켜지지 않아요. 지금 탄가루가 이렇게 묻어나요. 사고 당일 아들은 고장난 손전등 대신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 야간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었던 아들은 손전등 하나 제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애는 없고 허망해요.
위험 업무는 대부분 아들과 같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몰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실제로 작업했던 태안화력 9호기 컨베이어 시설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무섭게 질주하는 벨트를 피해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옆에 또 다른 컨베이어가 돌아갑니다. 바닥도 잘못 디디면 추락하기 십상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하루 12시간을 보낸 일터의 모습입니다. 실수로 몸이나 옷깃이 기계 사이에 숙달된 직원들조차 주의가 필요한 작업 구간. 실제 작업자들에겐 현실입니다. 생전에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던 아들 김용균. 그곳에서 홀로 일하던 아들은 겨우 3개월 된 신입이었습니다. 1029건이요. 1029건 예, 위반. 위반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그 노동부가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검사를. 사고 후 해당 작업장의 특별 안전보건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은 무려 1029건. 아들의 죽음은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억울한 아들의 죽음. 엄마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용균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들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애가 죽었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되든 안 되든 울부짖고 해보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그리고 내 자식이 그래서 죽었는데 뭘 못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했죠. 진상 규명을 위한 싸움으로 2달 가까이 늦게 치러진 아들의 장례식. 엄마는 그렇게 하나뿐인 자식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한동안 차마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젠 수십 수백 번 듣고 또 듣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목소리 듣고 싶을 때마다 들었어요. 처음엔 못 들었다가 자꾸 보고 싶고 그러니까 목소리라도 남겨주고 간 게 너무 유한이 되죠. 평생 들을 수 있잖아, 제 목소리. 몸이 아픈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오던 엄마에게 아들은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엄마의 짐을 덜어주겠다며 취직을 서둘렀던 아들. 출근을 앞두고 설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었으면 조금 나이 먹고 애인하고 즐거운 인생도 살고 지 같은 자식, 기쁜 자식 낳아서 그런 기쁨도 누리고 온갖 세상에 맛있는 음식도 다 먹어보면서 돌아다니고 당연히 그렇게 살 줄 알았죠. 해주고 싶은 말. 이 말은 뭐 해도 끝도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 언제라도 죽으면은 꼭 만나고 싶다는 말.
그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을 뿐. 24살의 김용균. 아들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엄마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여기 자식을 잃은 또 한 분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 머리 한 3분의 2는 한비씨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너무 쾌청해도 하늘이 맑으네? 그럼 벌써 가슴에 뭉클 한비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가 오네? 커피 마실까? 그러다가도 커피 마시려고 이렇게 가다가도 한비씨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내는 것 같아요. 교사인 부모 아래에서 두 아들은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중 한빛은 자신의 앞가림을 알아서 잘하는 기특하고 든든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혼술남녀 조연출이었던 이한비 PD는 드라마 종영 이튿날인 10월 26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대폰이 마지막 신호가 끊어진 지점에 가가지고 보니까 옆에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기 상태가 그러니까 잠수한 상태에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있을 거라고, 죽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중에 경찰이 와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몇 분 동안 그냥 거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제 울다가 가서 봐야 된다고 현장을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확실하고 거기에 그 노트북에다가 유서도 써놓고 비밀번호까지 적어놓고 이제 다 준비하고 갔어요. 좋은 PD가 되어 좋은 드라마를 만드는 게 꿈이었던 한빛.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권은 무시되는 작업 현장에 환멸을 느꼈고, 중간 관리자로서 협력 외주업체에 갑질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출근 10개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하지만 회사는 이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만 몰아갔습니다.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 한번 만나서 당신이 생각한 거와 당신이 생각한 거 틀리다. 우리 아들 한빛을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고 내가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한테 말하고 난 죽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빛이가 근무가 너무너무나 근무 태만이 너무 심했고 자기 멋대로 행동이 하여튼 형편없는 젊은 청년이었다. 그래갖고 한빛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넘게인데 계속 한빛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빛이하고 너무 다른 거여서 아니 한빛이가 어떻게 살아온 거야? 회사는 또 다르게 생활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였었어요. 아직도 아들 한빛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PD가 되어 자신이 고민해온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멋진 작품을 만들겠다는 아름다운 청년 한빛의 엄마로서 아들에게 갚아야 할 것이 많기에 아들 죽음과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한빛의 동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렵게 증언을 받아낸 가족. 그리고 마침내 회사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이제 통장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많이 울었죠. 근데 보니까 정말 통장에 그 찍힌 게 전부 다 후원금 쪽으로 많이 나갔고, 그다음 걔가 마지막 남긴 글에도 엄마 통장에 있는 돈은 엄마가 알아서 힘든 친구나 어려운 곳에 보내세요. 엄마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엄마 아빠는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걔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아들이지만 어떻게 아들을 존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기특한 아들이다 생각을 했죠. 아들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냉혹한 일터에서 가장 인간다운 동료라고 했습니다. 아들 한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방송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일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촬영 현장이 변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그 인사말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비 PD가 죽고 나서 뭐 헛된 죽음은 아니구나.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있구나. 의미를 던지고 있구나 해서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끼고.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을 되살려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기록합니다. 함씨가 평화롭게 그냥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잘 있기를 항상 바라고, 그리고 한 소리 엄마 아빠 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당당하게 열심히 살게 합니다. 그냥 고맙고 그냥 정말 엄마 죽는 날까지 다 갚을게. 저 그렇게만 기도해요 매일. 아들이 꿈꾸던 세상, 그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거 우리 만들었어. 후원 좀 해줘라. 저기서 나온 것도. 특별한 모임에 왔습니다. 아들 용균이가 떠난 이후 엄마가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용균이 엄마 웃을 일 없잖아. 우리는 용균이 엄마 얘기 많이 하거든. 용균이 엄마 뭐 웃겨줘라. 웃을 일도 없을 텐데. 응? 그 마음 정말. 아유, 이 속을 이거 어떡할 거냐고. 여기 있는 엄마들 다. 아유. 이들은 모두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입니다. 다시는 이란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저분들도 있었구나. 저렇게 싸웠구나. 이렇게 싸운 것도 많이 몰라요. 그냥 반올림이 크게 이제 싸운 것만 알지. 다른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뭐 어떻게 싸우고 그런 뭐 구체적인 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또 받아들이고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예. 근데 자꾸 이제 이 반올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손잡아주고. 유가족이 많이 단체에서 대책위에서 10마디 하고 유가족이 한마디가 힘이 막강해. 그 여기가 있어서 안 외롭기도 하지만 저도 벌써 세월이 조금 되긴 했는데 작년까지는 거의 바깥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가족 모임에 간신히 어떻게 나가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다시는 활동하고 나서는 올해부터는 씩씩하게 동창들 모임에도 나가고. 정말 내 아픔을 여기만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똑같은 마음이 그 마음. 다른 가족보다 여기가 더 말을 하고 형제 부모보다도 우리 이 가족들이 더 말이 더 잘 통하고 더 많아져요. 네.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 경찰이 담당 형사가 저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더라. 애가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사가지고 왜 하냐고. 다 필요 없다래. 내 동생 데리고 오라래. 내 동생 살려내라고. 다 필요 없다고 그래. 서로에게 힘을 얻고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알아본 자료를 알려줬어요. 이런 것들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다 수사 제대로 다시 해보라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몰라. 경찰서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서 있어. 이 조사 제대로 해라 이거 하잔 말이야. 아니 자기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 우리라도 한 번씩 와서 하루씩 같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하는 거. 일단 1인 시위는 집회 신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거기 가서 피켓 들고 서 있어. 이걸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지. 기다리고 있어라 했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얘네들 그거 분명히 그냥 추락사로다가 해고 그냥 말아버려. 마무리해버려. 아니 그때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거 동균이 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가 학교나 뭐 교육부나 교육감이나 여기 분명히 이거 또 제2, 제3회 이런 일이 터진다 그랬더니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 뭐가 바뀌어야지 안 터지지.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 새끼들은. 말로 그냥 달래고 떼고 얼른 쉬고 달래고 하는 거야. 너 얼른 가라 그 소리야. 맞아. 근데 뭐 불과 몇 개월 있다가 뭐 수연이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민호 이런 거 터지는 거 보고 야, 뭐 진짜 나라 아니면 진짜. 누군가 민호가 나갔을 때 너 이 기계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너 조심해라. 말 한마디 없어서 깔려 죽었잖아.
2인 1조만 됐어도 스위치만 내려서도 이렇게 안 됐잖아. 이런 교육을 누군가 받은 적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 동준이 사고 났을 때 학교 가서 했던 얘기가 실습 나가는 애들한테 안 가르친 약을 되게 가르쳤대. 1년에 2시간. 이 평생 나가는 직장 애들을 안 가르쳐서 보내냐. 자기는 법대로 다 했다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 꿈에도 몰랐어. 이제 알았어 이거. 네. 세상이 애가 딱 죽고 나서 1년이 딱 지나고 하니까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말하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날 이후 줄곧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들. 극복하려야 극복되지 않고 자꾸만 무너집니다. 침대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참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속에 이제 막 우울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제 잠은 어땠어요? 잠은 들기가 힘들고 보통 3번, 4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못 자고 날씨가 이럴 때는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약을 먹어도 2시간 정도를 잠을 못 자요.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뭐 TV를 보고 있어도 그냥 눈만 가 있는 거지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민호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으니까 막 내가 막 내 머리를 때려가면서 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도 금방 그러고 고개 들면 또 벌써 민호 생각이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막 민호가 엄마하고 금방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귀에서 뭐 잉 소리가 날 정도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발길이 닿는 이곳에는 매일 매 순간 보고 싶고 그리운 아들 민호가 있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네? 잘 있었어? 초콜릿. 민호 너 초콜릿 좋아하니까. 초콜릿. 사탕. 너 엄마가 사탕 그만 먹으라고 이빨 안 좋다고 매일 했는데 엄마가 사탕 너 좋아하니까 가져왔어. 밥보다 군것질을 더 좋아하던 18살. 아들은 너무도 일찍 부모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빠 목소리 보내줘. 아빠도 목소리 듣고 싶어. 민호.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는 민호 안 들려. 그치 알고 민호야? 있겠지 뭐. 그치 민호야. 뭐 알고 있지 뭘 알고 있어. 말로 표현을 해줘야 알지. 그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아빠. 살갑고 애교 많은 막내 아들이었던 민호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엄마 아빠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 공장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이 최근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제주의 한 음료 공장으로 현장 실습을 갔던 아들. 사고 당일 민호의 모습입니다. 기계 사이를 이리저리 넘나들던 민호. 그런데 그때 위에서 내려오는 기계에 머리를 맞아 그대로 쓰러진 민호는 기계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다른 직원도 있었지만 몇 분이 흘러서야 사고를 알아챘습니다. 무려 30분이나 넘게 기계에 깔려있던 민호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 앞에 왔더니 응급실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사람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들어가 보라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차마 말할 수 없는 힘겹고 두려운 기억입니다.
텔레비전에 밤마다 나와요. 그 모습이, 그 깔릴 때, 기계에 눌릴 때 엄마 아빠를 얼마나 찾았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생각하면은 그 꿈에 딱 그 모습이 뜨면은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들어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벌어진 사고.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공장에 보자마자, 공장 내부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공장은 민호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공장이다. 안전장치라는 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동화 기계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쓸림 사고라든지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망이 설치가 돼야 돼요. 안전망이 설치가 안 됐어. 그래서 그 공장장한테 왜 이런 데는 안전망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왜 설치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공장장이 하는 소리가 그거는 근로기준법상의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럼. 민호가 깔린 기계의 안전장치 설비 비용은 단돈 5만 원. 제대로 설비만 갖췄더라도 숙련된 직원 한 명만 함께였더라도 아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그 J-크리에이션 현장 실습하면서 쓴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장 실습생은 일일 근무 시간이 7시간에 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7시간만 할 수 있고 단 일일 7시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현장 실습생이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1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 실습생에게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민호는 12시간 이상 일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 실습생에게 기계까지 맡겼습니다. 주말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위반한 사항은 총 680건. 소중한 목숨까지 잃었지만 처벌은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이 어디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육부에서는 노동부로 넘기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그걸 할 겁니다. 노동부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들은 근로계약서만이 자기들이 몫이지 표준협약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이 없습니다. 교육부도 책임이 없고 노동부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부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책임이지. 결론은 부모 책임이에요. 책임 소재가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징계받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왜? 학생 관리 잘못했다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16살짜리 학생들을 갖다가 노동 현장에 내보내겠다고 하는 교육부, 노동부 왜 이래야 됩니까? 국회는 일학수 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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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아들이 죽고 난 후 거리로 나선 아빠. 더 이상 민호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민호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했었죠.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아들 자기 자식 사랑 안 하는 아빠도 있어? 그런 얘기는 했는데 속으로 우러나는 민호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 또한 그 못한 게 한스럽고 옆에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는 일하다 죽는 아이들이 없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 아들 민호를 위해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름 아래 장시간 노동과 폭력,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학생들. 여기 또 한 명의 현장 실습생이었던 아이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정종훈이 이제 현장 실습생으로서 CJ 진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장시간 노동과 그리고 선임의 괴롭힘, 폭력으로 인해서 불의의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는 힘들면 정말 회사 가지 않아도 되고 힘들 때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게 내가 직장으로 괴로운 게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잘못된 사회 구조,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프로게이머가 꿈이었던 18살 동준이. 5년 전 현장 실습생으로 육가공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와 작업장 내 폭행, 폭언에 시달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저의 인생, 또 제가 키워온 우리 동준이의 인생, 제가 들여다보지 못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닌 우리 아이의 그 머릿속에도 한번 상상하며 들어가 보고 어떤 꿈을 꾸며 세상을 살았을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솔직한 말로 제가 많이 치유가 됐고요. 제 생각이 바뀐 지점은 청소년이 노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 노동하는데 안전하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청소년들이 떳떳하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으면 성인들도 다 좋은 노동 환경에 놓여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김동준 할머니예요. 강숙경이 엄마인데 내가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준이가 정말 귀한 손자였습니다. 내 자식이 더 가슴 아파할까봐 내 손자 얘기를 가슴에 묻고 사는 나도 한마디 외쳤지 않겠습니까? 이런 죽음이, 이런 삶이 공구리 속에 묻혀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한숨에서 노력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이 일을 잘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이 많이 말씀하신 게 동준이가 그렇게 일할 때 힘들어했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어른들은 무엇을 한 것이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어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항상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습니다. 근데 목격자가 침묵하고 그 폭력을 방조할 때 이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그 악순환이 끊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목격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약자에게 어떤 도움과 연대 같이 곁에 있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목격자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한 일터. 실제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 1위,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다 죽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미보고에 따른 숨은 통계까지 포함하면 더욱 심각합니다. 더구나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집 딸은 이뻐. 벌써 1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혜경 씨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처음 삼성에 입사했을 때는 그냥 돈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좋았죠.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혜경 씨.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는 밥조차 혼자서 먹을 수 없는 그녀는 14년 전 뇌종양 수술 후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콧물 나올 정도는 아닌데.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혜경 씨. 혜경이는 이 스스로 위증으로 눈물이 없어졌어요. 갖고 맵거나 이렇게 뭐 뜨겁거나 그러면 콧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뜨거운 것도 시켜줘야 되고 매운 것도 못 주고 완전히 3살짜리 아기가 돼버린 거야.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딸.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우리 혜경이 이럴 때 이뻤는데, 그치? 너 이거 몇 살 때인 줄 알아? 이거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얘 누구야? 얘도 같은 회사야? 미화 엄마. 얘가 이거 미화야. 미화잖아. 얘는 다니는 회사 애들이야? 응. 우리 방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 회사 기술사 안마당이다. 여기는 기숙사. 지금과는 다른 건강했던 모습의 혜경 씨. LCD 공장에서의 5년 9개월은 그녀의 건강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제가 걸음걸이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혜경아, 너 왜 자꾸 옆으로 걸어? 똑바로 걸으니까. 엄마, 나는 똑바로 걷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옆으로 걷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렵에 맨날 엄마 어깨가 너무 아파. 뭐 코가 막혀. 그리고 밤에 잘 때 코를 엄청 골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냐. 그래서 좀 됐다고. 그랬더니 도대체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종양이 머릿속에 종양이 생기냐고. 그래서 제가 삼성의 그 TV 브라운관에 그런 거 만드는 데 다녔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영향력이 클 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년 9개월 동안 납과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채 생산직으로 일했던 혜경 씨. 산업재해였습니다. 지사장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근로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굴 보호하려고 이러고 있어! 혜경 씨의 뇌종양은 일하다 얻은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모녀. 그리고 마침내 지난 5월 8번의 도전 끝에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얻은 결과입니다. 혜경아, 너 산재 됐나 봐. 그러니까는 정말 그러더니 수저를 이렇게 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한참 울더니 갑자기 또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속이 이상해. 속이 뭔가가 허한 것 같은 게 이렇게 텅 빈 것 같다고. 이렇게 뭐가 쏙 내려간 기분이라고. 저는 그랬을 때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기 연머리가 풀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산재 인정 받았다 그랬을 때. 기뻤는데 그 다음에는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걷지도 못하죠. 팔에 힘도 없고 말도 똑바로 못해요. 잠잘 때는 잘 자나요? 아니거든요. 잠 잘 때도 제대로 잠도 못 자요. 진짜 화나요.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한 게 뭐 때문이죠?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중간까지만 끝까지 안 앉을 거예요. 잃어버린 지난 시간들. 별번 셀게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셋, 넷, 유지, 다섯, 여섯, 14년째 열심히 재활치료 중인 혜경 씨. 매일 반복되는 그녀의 일상입니다.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순 없겠지만 작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기적이 좀 일어나서 한 6개월만이라도 걸어 다니면서 지가 다니고 싶은데 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이러고 살았으면 진짜 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진짜. 아이고 왜 그러실까 우리 엄마. 그건 나야 엄마라면 다 그렇지. 아이고, 그러지 마. 너는 부모라면 다 그렇지 경아. 서로가 곁에 있어 포기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 엄마와 딸 혜경 씨는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할 것입니다. 처음이었어요. 용균이를 위한 노래극 연습이 한창입니다. 울지 않은 것이 엄마는 이 무대에 직접 서기로 했습니다. 신기하죠. 뼈가 녹는 아픔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강인함을 얻었어요. 우리 곁에 아직도 지켜야 할 많은 이들이 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환하게 웃는 너의 모습이 그 어떤 꽃보다 아들 용균이가 죽고 난 후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써내려갔던 엄마의 편지. 아들을 생각하며 노래로 불러봅니다. 우리처럼 유가족의 아픔 겪지 않고 젊은 사람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작은 발걸음 하나라도 옮겨가며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민호 같은 사고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우리 같은 부모 만들지 말고 우리 같이 아픔을 겪게 하는 부모들이 없게끔 우리 좀 더 열심히 싸워보자. 세상의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떠나보낼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죽음. 이 아픔을 잊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산재피해 유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저한테 택시는 몇 분을 물어도 몇 분을 대답해도 제 동반자입니다.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을 하거든요, 매일. 그리고 저희가 피곤한 좀 그게 없어지면은 시민들인데 아무래도 웃는 얼굴이 되고 좀 친절하게 되겠죠, 아무래도.